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시간이죠. 여의도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선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함께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두 분 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유독 많은 날 같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났습니다. 19일 만의 회동이다. 이런 좀 늦은 회동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먼저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금 늦은 만남에 대해서. 예, 저도 지금 방금 TV 통해서 두 분이 만나는 걸 봤는데요. 네네. 어쨌든 다행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맡을 그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어쨌든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그 잡음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의견의 일치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견이 있다면 조정해 나가면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나지 않고 자꾸 주변 인물들의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더 증폭되니까 네. 국민들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그 회동을 한 거는 네. 잘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네. 저녁 자리가 하여튼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그 협력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사실 오늘 의제 없이 만난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뭐 무한정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에 특정 주제를 얘기해야 될 텐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제 한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예상되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두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과 또 당선인께서 만나는 자리에 네네. 의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저는 코로나와 관련된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네. 좀 2차 추경을 좀 하려고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약간 협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북한의 그 ICBM 도발에 의해서 네.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번 최근에 불거졌던 인사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의 그 입장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민생 문제, 북한, ICBM 발사 등 안보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등 세 가지를 꼽아주셨네요. 조경태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MB 사면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것이다. 설왕설래인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MB 사면 문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을 했고,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게 그 명분으로는 약하지만 법률적 명분으로는 약하지만 정치적 그 명분에서는 종합적 고려할 때 그 적극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그 반대하는 네. 분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아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대략 마음의 그 심중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제 여론의 향방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 문제를 아주 좀 숙고하셔가지고 네. 대의 명분도 국민들께 공감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론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네. 명분을 하고 숙고를 해서
좀 잘 의견의 접점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일단 여론이 굉장히 좀 여전히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5월 10일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하면은 안 되는 문제인가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고 네. 자기 정권에다가 이렇게 넘긴다면은 네. 또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뭐 서두를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사면 문제는. 네네. 사면은 또 대통령의 또 고유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뭐 여론에 따라서 뭐 하겠다는 것은 그럼 차라리 아예 이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없애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네, 그게 또 하나의 또 개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책임성 있게 네. 스스로들이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ICBM 발사 때문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ICBM 발사가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의지는 여전히 확고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하 벙커 대신 이 국가지휘 통신 차량 한마디로 이 버스형 이동 지휘소를 사용하겠다고까지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조경태 의원님 이렇게 강경한 입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 네. 권위주의적인 그런 대통령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일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도, 2017년도 각각 두 차례나 네. 그 청와대와 그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조금 더 그 국민들과 소통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청와대를 좀 이전하자는 데서는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요. 네. 또 하나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민주당 정권에서 사실 안보 이야기를 할 만한 저는 큰 자격은 없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는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은 또 그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또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저는 그 안보의 어떤 구멍이 나도록 공백 상태에 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만 오늘 만나면서 네. 용산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이나 공약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를 국민들 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켜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오늘 회동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다만 네. 5월 9일로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네. 어쨌든 원만하게 이전을 함으로써 좀 더 권위주의적 또는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ICBM 발사 등등 이 안보 위기 상황이 이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네. 예,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아주 인류적 범생애적 큰 중대 위반 사태이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귀턴받아 마땅을 하고요. 네. 이제 집무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과 제왕적 대통령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광화문 시대라고 했으면서 불과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용산에다가 갑자기 국방부 그냥 엄연히 지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있는 곳에다가 집무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네. 국방부는 합참 옆에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 또 합참은 남태령에 있는 쪽으로 옮기겠다. 이러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에 나왔던 대로 너무 좀
어리둥절하고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피하고 극복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정녕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초대왕적 대통령의 그 고집, 응고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은 아예 생략한 채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설사 그 방향이 맞더라도 좀 차근차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점검하고, 또 국민들께서 반대가 많고 의아심이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으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보고도 잘 드려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차근차근 안보의 여러 가지 흠집이 이런 미흡함이 없도록 하는 것 하면서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불과 며칠 만에 자신들은 뭐 그 선거 기간 중에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건 자신들이 검토한 거지 국민들과 소통해서 검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나 대통령 집무실은 개인 사적 사무실이 아닙니다. 뭐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 사무실이라고 한다면야 뭐 용산에 짓든 강남에 짓든 뭐 어디 뭐 한강변에 짓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의 소유이고 더구나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의 중요한 그런 안보 시설이기도 한 그 시설을 그냥 며칠 만에 후닥닥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예비비를 책정해라 라고 하면 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입장 잘 들어봤고요. 검찰개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수위가 한 차례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했죠. 이것도 사실은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가장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수위 측에서 법 개정, 한마디로 검찰청법 개정 이것이 안 된다면 훈령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윤 당선자는 그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약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문재인 정권의 그 과도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국민들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과도한 수사지휘권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검수 완박을 추진하겠다고 급박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윤 당선자도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에서는 과거의 그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잘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찬반이 뜨겁습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나 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폐지를 하건 안 하건 상반되는 우려점에 대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인수위가 정해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을 그냥 무작정 미루는 것은 그것 또한 점령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현직 자신의 상관인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라도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는 건데 더구나 그 장관이 자기의 그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마치 제재 차원에서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미루고 있거나 또는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령으로도 하겠다. 법 개정이 안 되면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에서 법률 통과시키지 않으면 말하자면 내부적 행정조직 내부의 그 규범인 훈령으로 하위 규범인 훈령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위헌적 반헌법적 그런
사고의 바탕을 둔 것인데 이런 행태들이 점령군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할 때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이렇게 법률을 안을 내는 건 그 의원들이 법안 내는 거니까 그건 언제든지 낼 수 있지만 네네. 이거를 국민적 공감대나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논의를 모으지 않고 그냥 일방 처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상위법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령으로 추진하는 건 사실상 편법이다. 점령국 그거는 행세다. 위헌입니다. 네, 예.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약사항이었다.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6월 지방선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민주당에서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합당 선언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네.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사이에 단일화하고 또 합당 추진하겠다라는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하고 네. 합당하는 것도 네. 선거를 앞두고 목전에서 그냥 이합집산하는 거는 대의 명분이 충분치 않으면 네. 그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충분한 공감대와 대의 명분과 또 서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국민들한테 해야지 그냥 선거에 앞둬서 정략적인 이유로 합쳤다 흩어졌다 합쳤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은 매우 우리 당 남의 당 할 거 없이 그런 네. 모습은 매우 마땅치 않다. 네. 저는 정치 차원에서 극복돼야 될 구태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당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설 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차출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예,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송영길 대표는 지금 전 당대표로서 대선을 총지휘했던 분이시고 그렇죠. 어쨌든 대선 결과에 대해서 패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네. 바로 있을 서울 지방선거 더구나 네. 서울 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명분에서 그건 마땅치도 않고요.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깃돌도 아닌데 그냥 여기 났다가 저기 났다가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네, 그렇죠. 그 공직이라는 무거움을 알아야지 어떤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당장 또 그만두고 또 거기 또 재보궐선거 치르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모습에서 매우 낙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네. 부산시장 출마 선언 언제 하십니까? 예, 좀 여기저기서 저에 대해서 좋고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나름대로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제가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부산 시민들께 네. 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 결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언제쯤 끝날까요, 의원님? 아마 3월 말 크게 멀지 않는 조만간 며칠 상황에서 상간에. 네. 예,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떤 형태든지 정리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때마다 항상 룰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있어서 복잡한데 특히 이제 대구시장이 굉장히 주목받는 곳이 됐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죠. 유영하 변호사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유력
그 정치인들이 대구시장 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하게 된다면 사실 당 차원에서도 이 관계를 여러 가지 함수 관계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네.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아마 유영아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우리 당에 정해놓은 공정한 경선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제도권 안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과도한 또 특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공정한 그리고 정당한 그 경선 룰에 의해서 거기서 아마 정해질 것 같고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소속에 아마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소속의 저는 가능성. 그 판단은 대구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분께 동시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비문명적인 불법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장 그 국민의힘의 그 의원님께서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을 김예지 네, 김예지 의원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의원께서 가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진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을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네. 아마도 이게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역시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장애인분들의 그 아픔이라든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청취하고 또 가능하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권리를 또 신장시켜주는 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그분들을 좀 더 보듬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서 앞장서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의 본질을 얘기해 주셨네요. 이상민 의원께는 같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네네. 다녀보면 정말 진입할 수 없는 건물, 들어갈 수 없는 곳, 또는 보도블록 다니면서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1cm의 턱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이 오죽하면 지하철 그 바쁜 시간대를 몸으로 막으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호소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문명적이라는 등등 조롱을 혐오하는 이런 또 갈라치기하고 그리고 4호선 다니는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하다는 등 다수의 불편을 주는 이 행동은 당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악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못난 송아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젊다고 해서 여러 가지 참신한 기풍을 정치적 그런 기운을 불러넣을 거로 기대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하는 행태는 너무나 퇴행적이고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긴커녕 오히려 그에 대해서 아픔에 그 소금을 던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정말 스스로의 행위가 비문명적이 아니라 반문명적이고 정말 그 규탄받아서 마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그러한 행태들은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입장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정면승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